한계 가족에 관한 책에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는 형태로 공부방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직업 프로그래머인데 제가 이제 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신입사원이나 이렇게 오면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잘 가려서 들으라고. 근데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거짓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는데 경제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고 또 공방에서 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가려서 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방 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역시 그 강의나 이런 쪽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좀 지루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 전산을 강의할 때는 그래도 좀 신명나서 하는데 제 분야는 조금 그래도 조금 즐겁게 하는데 이 분야는 좀 이제 제 깊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이제 40분 안쪽에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한계가족이라는 책 소개가 주를 이루고요. 책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제가 주요 챕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고 이 중에서 이러이런 부분을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한 챕터가 3.2장에 있는 자영업의 위기, 3.5장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진실, 마지막 4장에 대중자본주의를 향하여라는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중자본주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책은 크게 4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계 가족은 어떻게 양산되는가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각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를 대표하는 어떤 특정 인물을 선정해서 그 분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그런 문제점 어떻게 지금 그런 분들이 한계에 직면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 여기는 한계가족의 정의, 한계가족의 현황. 그래서 한계가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고, 그러면 지금 실제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한계가족이 존재하는가.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한계가족이라는 거는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 본인 스스로 자신이 벌어서 자신의 소비라든가 자신의 미래라든가를 다 준비할 수 없는,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현실을 보장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가족을 정의하는 단어를 한계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한계가족이 처한 경제적 진실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주로 3장의 내용을 위주로 소개를 할 거고요. 뭐 실업과 일자리의 진실, 자영업의 위기, 3포 세대의 진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주로 우리 경제의 어떤 면들이 이런 한계가족을 만들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직접 통계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계가족을 위한 희망 만들기에서 그럼 과연 이미 우리가 처한 현실이 한계가족을 굉장히 많이 양산하는 단계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럼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는가, 그렇게 만들려면 과연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설명할 세 번째 챕터의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 지난 20년간 경제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98년 외환위기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는 당연히 98년 외환위기였겠죠. 98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틀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자영업자가 매년 6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으로 나눠보면 4만 명 비율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2000년 이후만 보면 매년 5만 명꼴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1998년도에 자영업자의 증가 속도보다 2000년대 이후의 자영업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빨라졌느냐? 여기서 이제 그 책에서는 그런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98년 외환위기였다는 겁니다. 98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거기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그 실직자가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약간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주는 거는 2011년 전으로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둔화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드디어 자영업을 창업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멈추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자영업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의 미래 경제를 보장해 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런 형태로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돈이 돌고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그 동력마저 2011년 이후로는 끊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아마 그 2011년까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굉장히 성황리에, 프랜차이즈업이 굉장히 그 호황 산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도 어느 정도 부실화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의 위기가 어떤 건지, 정말 어떤 건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2010년 중소기업청에서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40대 실직을 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사업장의 소유 형태는 75%가 전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이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영세하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조사 때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대답한 자영업자가 7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경쟁 상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자영업자의 경쟁 상대는 무조건 그 대형 마트나 아니면 우리 그 대형 유통업체 같은 이런 대기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그 경쟁 상대의 대부분은 똑같은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내 경쟁 상대는 나하고 같은 자영업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학원이나 택시, 부동산, 식당 같은. 그리고 주변의 대형 업체라고 답한 자영업자는 25%였고요. 없다고 답한 자영업자도 2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영업의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을 억제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경쟁 상대에 대한 통계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월 매출로 보게 되면 자영업의 월 매출이 400만 원 이하라고 답한 자영업자가 60%였고요. 4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답한 그 자영업자가 25%였습니다. 두 수치를 합하면 그 85%에 육박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건 저게 자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커브 마지노 한계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 이하가 되면, 말 그대로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유지하기가 상당히 그 자영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꽤 어렵지 않나라는, 그래서 이 통계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순이익은 적자가 27%, 100만 원 이하가 31%, 200만 원 이하가 23%. 앞서 그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하가 85%인 거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80%가 월 평균 순이익이 200만 원 이하라고 답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200만 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본인의 임금을 순이익에 포함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인건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어느 회사에 가서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한 달 거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휴일 며칠 안 쉬고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 일은 선택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따지고 본다면 그 월 평균 순이익 200만 원 이하라고 200만 원 이하는 어떤 적자 상태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영업 시작 시 사업 경험 유무 60%가 사업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요. 창업 준비 기간은 6개월 이내였습니다. 6개월 이내가 70%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고, 어떤 이미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영업의 위기 다음 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인데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미 경쟁,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경쟁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상품이 아닌 기존의 상품만 가지고 경쟁하는 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기업도 계속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신규 사업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위험이 높은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높은 보상을 바라는, 일례를 든다면 애플의 아이폰처럼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 아니라 지금 항상 지금 얘기가 나오는 떡볶이 사업이니 제빵 사업이니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목 상권이라고 부르는 산업에 대기업이 계속 진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그러면 그런 분야를 진출할 수 있는 건 그런 분야의 경쟁 상대가 자영업자라는 거죠. 자영업자하고 대기업이 붙어서 싸우게 되면 대기업은 굉장히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신용도가 자영업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리고 우리 말 그대로 대규모로 그 어떤 항목이든 대규모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여기서처럼 유통망 같은 경우를 그 일괄 장악해서 그런 유통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의 대응 미비는 정부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오직 시장 논리만을 내세우고 좋은 제품을 싸게 먹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물론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성립이 되려면 그 소비자가, 우리가 말하는 뒤에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소비자가 어떤 형태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제공된 다음에 그런 형태면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라는 건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잘 되고 누구 한 사람이 못 되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그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단순히 시장 논리라는 부분으로 다 덮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정부의 대응 미비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은 90년대에는 주로 24시간 편의점, TV 홈쇼핑,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대형 할인마트 위주로 이루어졌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쇼핑몰, 그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이제 작은 15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의 대형 할인마트 위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발생하는 문제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 보통 선진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부분이 골목 상권에 들어오는 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상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거부권을 그쪽 동네 상권에 주는 형태로 해서 그 대형점들이 그 골목 상권에 들어오는 거를 강력하게 좀 규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외국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의 예를 들면 이 대형 할인마트를 가려면 차를 타고 한참 멀리 가서 사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이런 규제 때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자영업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는 270만 명에서 28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한 사람이 투자 비용 1억을 들였을 때, 그러면 지금 자영업 산업에 투자한 모든 총 금액은 270조에서 280조가 되는 거고, 2억이라고 가정하면 말 그대로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초기 자본금이 2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540조에서 560조라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2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그 910조 중에 400조 가량이 자영업 부채라고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00조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목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미 아마 두 번째 항목에 가까울 거니까, 평균 그 자영업의 창업 비용은 2억 정도일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에 투자된 금액은
500조 이상일 거다. 500조 이상이 맞겠죠. 여기 뭐 400조라고 그러는 게 자기 자본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전부 대출을 받아서 창업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500조 이상의 돈이 자영업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영업의 위기에서 갑자기 제가 지금 그 대기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이 나온 이유는 자영업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그리스 다음으로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그러니까 많은 비율로 그리스가 첫 번째,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충분히 그 자영업자가 다 자영업자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시장 규모도 그만큼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이 작은 상태에서 점점 앞서 그 언급한 것처럼 기업에서 떠밀려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경우라고 그러면 시장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작은데 이미 들어와 있는 자영업자에 계속 자영업자가 공급이 되면 그 자영업자는 결국 그 조그만 파이를 나눠 먹는 싸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자영업자끼리 싸운다라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파이를 먼저 키우고 분배를 나중에 하자라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정책을 지난 한 10년간 계속 꾸준히, 그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인프라나 환경 개선을 하고 대기업에 폭넓은 혜택을 주게 되면 대기업이 투자나 연구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그렇게 많아진 일자리 창출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가지고 다시 정부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부가 얘기를 하는 그림은 이렇고요. 실제 지금 2012년, 2013년 지금 현실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책에서 꼭 언급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동네 상권에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떠밀려 나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기업에서 떠밀려 나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영업이 증가하고, 당연히 대기업의 부가 집중이 된다라는 건 자영업자가 증가한다는 건 얘기는 거꾸로 말 그대로 소득이 증다는 거예요. 평균 소득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내수가 침체가 되겠죠. 내수가 침체가 되고 자영업이 영업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정부에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복지에 대한 요구가 계속 매년 해가 갈수록 복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복지의 증가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서 적절한 세원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정부는 그거를 가지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매우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책에 쓰여 있는 답은 그렇습니다. 자영업 위기를 해결하려면 오직 기업이 혁신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요새 많이 나오는 동반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동반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책에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3가지 조건은 크게 공정한 경쟁의 확립, 상호 시너지가 보장되는 협력 모델 만들기, 상호간 양보를 통한 공존의 길 모색. 그냥 그 단어만 봐도 충분히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경제라는 건 지금처럼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시장경제는 아닙니다. 시장경제라는 것 자체는 시장경제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라는 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한테 효과가 가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뭐 그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뭐 산업이나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불공정 경쟁이 될 게 분명합니다. 물론 그러한 지원 자체가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용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겠죠. 그러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 집중에 대한 효과는 국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책에 쓰여 있고요. 산업, 지역, 직군, 규모, 직무 등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상호 시너지가 보장되는 협력 모델 만들기, 상호 간 양보를 통한 공존의 길 모색은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대 기업은 경쟁 상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인 LG나 삼성은 경쟁 관계죠. 그래서 뭐 국내 시장만 보면 LG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삼성이 그 시장 점유율만큼 떨어질 게 분명하고 가전이라고 그러면 삼성이 가전의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 LG가 시장 점유율을 그만큼 뺏기게 될 겁니다. 똑같은 시장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 국가라는 틀 하나로 보게 되면 삼성이나 LG가 생산하는 총 그 가전 제품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기업이 적당한 경쟁을 하는 게 말 그대로 죽기 살기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삼성하고 LG가 경쟁을 안 하고 한 기업이 왕창 망해버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독과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기업이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불이익은 소비자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경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경쟁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적절한 경쟁을 넘어선 상대편을 죽이기 위한 경쟁, 지금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대기업이나 골목 상권 같이 상대편이 없어져야 내가 승리하는 구조의 경쟁 자체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결코 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무거운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두 챕터가 상당히 무거운 내용의 주제들입니다. 책 내용 전체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자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아주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역시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를 쭉 연도별로 제가 설명을 해뒀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이겠죠. 우리나라의 구조 부동산이나 이런 쪽의 문제는 2008년부터 발생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외환 위기 이후에 2002년 상황을 보시면 저축하고 대출, 그러니까 가계 저축하고 가계 대출이 균형을 맞는 상태였습니다. 1대1이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100을 예금을 하면 누군가는 100을 대출해서 가계 전체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을 보시면 가계 대출이 1036조고 저축이 977조입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총액이 60조고 저축 이자 총액이 30조입니다. 30조만큼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 내에서 꾸준히 은행으로 30조만큼의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미 지금 가계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겠죠. 2002년에서 11년까지 오는 동안에요. 그러면 과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훑어보게 되면 2001년도에 저축률이 15%에서 5%로 변했습니다. 가계 자산 구성이 변화했습니다. 왜 변화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외환 위기 이후에 은행 이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 이전에는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은행에 예금하고 그 이자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지금 현실에 어느 정도 그 이자 수익을 통해서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면서
2001년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의 예금 대출 마진, 그러니까 예대율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100을 받고 얼마큼 대출해 줬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0을 받고 100을 대출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은행이 보통 뭐 우리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 정도를 은행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는 예대율이 80%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에는 예대율 100%가 됐습니다. 이제 다 빌려준 거죠. 예금 100만큼 받은 거를 전부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근데 2004년에서 2008년까지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그 투기 수요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부동산 시장에 돈이 공급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2005년에 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은행이 기존에 이미 예대율 100%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은행은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D나 은행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은행이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해서 가계 대출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CD나 은행채도 다 해서 그래도 꾸준히 자금 수요가 있어서 2006년부터는 외화를 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기 외화 차입을 빌려오기 시작했고 2007년에 그렇게 해서 예대율이 116%에 이르렀고요. 이미 그 예금보다 대출이 훨씬 많은 상태가 됐고 특수은행 우리가 말하는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걸 모두 포함한 특수은행을 포함한 예대율은 125%를 넘어선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그 이율이 다시 한번 하락하죠. 그 서브프라임 이후로 은행 이율이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은행 이율이 떨어진다라는 여기서 그 다시 한번 얘기인데 은행 이율이 떨어지면서 그 예대 마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4%를 은행이 준다라고 그러면 대출 이율은 반드시 4%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4%에 빌려서 그걸 다 누군가한테 빌려주는데 4%보다 적게 빌려줄 수는 없겠죠. 5%나 6%로 빌려줄 텐데 그 예대 마진이 2008년 이전에는 3.5%였는데 그 2008년 이후에는 2.9%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율이 줄게 되면 예대율은 따라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0% 이율을 주는 그 사회라고 그러면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 10%의 수익이 항상 보장돼 있으니까 10%에서 1, 2%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4%까지 내려왔다 아니면 3%까지 내려왔다 거기서 1, 2%는 굉장히 크죠. 2배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운 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가진 어떤 수익률이 3, 4%라고 이미 은행이 예시를 했는데 그거보다 2배씩 주고 빌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은행 이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거꾸로 예대 마진이 떨어진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은행으로서는 이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그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고 물론 그 서브프라임이나 외환위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모든 사건에 지금 이 사건의 시발점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크게 그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비율.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한국의 가계가 대출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얼마큼 심각하냐라는 얘기를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은 647조. 그러니까 가계가 뭐 집도 팔고 뭐 차도 팔고 다 해서 그거를 다 돈으로 바꾸면 647조라는 얘기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153%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153%면 이미 100%가 넘었다는 얘기죠. 2011년 얘기니까 지금은 아마 더 심각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011년 명목 GDP 대비 그 가계부채는 83.7%입니다. 이거는 왜 이 수치가 의미가 있냐라고 그러면 GDP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서 그 돈이 흘러가는 모든 거에 대한 총합을 낸 겁니다. 근데 그 총합 중에
총 합하고 가계부채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돈이 이만큼 돌고 있는데 각각의 부채는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돈이 굉장히 조그맣게 이 사회 전체로는 돈이 조그맣게 돌고 있다는 얘기는 수익도 작다는 얘기겠죠. 전체 각 가계별로 평균 수익도 작다는 얘기인데 가계부채가 높다는 건 그 비율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높다는 건 그 경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1년도 이런데 그러면 스페인은 어떨까? 작년에 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굉장히 스페인 국채가 7%에 육박하는 사태까지 가서 유럽 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해 스페인은 어떨까를 보니까 스페인은 그때 가계 가처분 소득이 8,348유로였고 그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105%, 우리 2011년 한국보다 낮습니다. 명목 GDP 대비 82% 비슷하죠. 2011년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그러니까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미국 상황은 어떠냐? 미국 상황은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131%였고 명목 GDP 대비 부채가 97.5%였습니다. GDP 대비 부채는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지금 가계부채, 물론 지금 뉴스를 계속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결코 원만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1년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년대에 거품이 붕괴돼서 이미 이런 문제들을 다 겪은 일본은 어떤가를 봤더니 일본은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62%, 명목 GDP 대비 53%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양호함 때문에 엔화가 작년하고 올해 엄청난 강세를 띄었던 거겠죠. 이거는 이제 GDP 중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소득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요. 한국은 2011년 158%, 스페인은 2011년 140.6%,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은 139%.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기가 터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중에 부동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은 실제 봉급생활자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소득 수준에 비하면 높은 상태라고 보여진다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서로 높더라도 한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 그 부동산 가격을 받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높은 부동산 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기업이든 가게든 이미 부동산에 초기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률도 이 부동산 가격에 다 어느 정도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구매 수요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35세에서 54세 실제 부동산을 구매하는 연령대죠. 구매하는 연령대는 2010년도에 35%를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텐데요. 전체 인구 비율 중에 실제 일하는 인구 비율은 이미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미 줄고 있고 25세부터 다 합쳐봐도 거의 정점이나 곧 감소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0년 56%로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대형 평형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인 이상 가구 비중이 2010년에 56%에서 아마 지금 2020년에 갑자기 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인구 통계이기 때문에 인구 통계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수도권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책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에 지나진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지금 이미 석유화학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쪽 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데 해서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 중에 대부분은 문을 닫을 거라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012년 보고서니까 아마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석유화학 조선 해운업 중심으로 그 업황이 악화되고 있고 한계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세대당 가구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앞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LTV 측면에서 본 주택가격 하락인데요.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담보대출을 빌릴 때 뭐 정부에서 뭐 40%니 50%니 그 한계를 정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40%, 50%의 한계도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 한계만큼 그러니까 그 대출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한계분만큼을 은행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택이 80입니다. 현금 20이고요. 그러니까 80에서 하락한 부분을 현금으로 메꾸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주택 가격 중에 많은 부분을 담보를 안고 빌렸는데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그 한국 가계가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추정치가 이게 아마 2012년이겠죠. 2012년도에 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추가로 돈을 갚아야 되는 대출 규모가 35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80%는 2002년, 그러니까 뭐 2014년 안쪽이겠죠.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작년 그 경제 그 세미나 때도 아마 올해 말이나 그 내년도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는 아마 이런 자료에 근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근데 이 가정은 주택 가격이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만약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0% 하락하면 35조가 아니라 71조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20% 하락하면 93조로 증가를 하게 되고 이때 그럼 93조 중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비율은 10% 하락하면 6조가 되고요. 20% 하락하면 11조가 되게 됩니다. 11조면 결코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수치죠. 여기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를 실제 포함하고 있는 그 가구들도 많죠. 그래서 전세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여기서 실질 LTV 비율이라는 거는 은행 대출 플러스 전세 자금을 포함해서 LTV에 맞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실질 LTV가 80% 넘는 비율도 기존 그 전세주택 전체로 봤을 때 26%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전세 아마 제가 첫 번째 집이 그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경매에 넘어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70% 이하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아마 의원이기 때인데 저도 의원이기 때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한동안 한 2년간 못 나오고 있었는데 받을 수는 있었지만 나중에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서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경매 낙찰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그 전세 세입자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앞서 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그리스 다음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데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규모가 거의 1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임금 근로자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영업자의 갖춰둔 소득 대비 부채도 220%고 역시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2배 정도 높고요. 자영업 부채가 대부분 50대 이상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 경우 LTV 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담보대출한 경우보다는 그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앞서서 본 통계보다는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두운 그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옮겨드렸고요. 아마 제가 옮겨드린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실제하고 틀릴 수 있고 제가 잘못 전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려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지금 문제가 생긴 우리나라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사업 네 번째 챕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네 번째 챕터 중에 분배구조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기업하고 근로자가 물론 사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업하고 근로자만 있는 어떤 사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뭐 노동이나 설비, 공장을 짓거나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 제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는 이 패턴이 될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 생산이 판매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이 패턴대로 꾸준히 쭉 흘러가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꾸준히 흘러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근로자가 소비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외국에 갖다 팔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외국에 갖다 파는 거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이 제품을 누가 사주느냐? 결국은 소비자가 사게 됩니다. 소비자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근로자죠. 네, 대부분 근로자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을 소비하고 가격 지불을 하게 되고, 그 가격 지불이 기업으로 들어가면 기업은 이익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품을 계속 소비하려면 수익이 계속 발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임금에서 오겠죠. 보통은 임금에서 올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근로자, 소비자의 모델은 이런 식으로 쭉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사회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수익이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가격 지불도 당연히 줄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생산을 줄여야 되고 이익 발생도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좀 원치 않은 그림이겠죠. 어쨌든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10년 이후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분명히 수익은 계속 감소했는데 사회 전체로 봐서는 소비는 계속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사회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8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경제가 특별히 안 좋았다고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굴러갔을 건가라고 하면, 엄밀하게 보면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달이 돼서 그게 전체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이건 책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 이익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실제 투자로 가야 될 부분이죠. 실제 투자로 가야 될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투입됐고, 부동산으로 투입되면, 부동산에 자본이 투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 이익 발생이 전부 소비로 들어가서 어떤 하나의 다시, 이거 자체도 단기적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림입니다. 돈은 제대로 돌고 있거든요. 돈을 돌리는 주체가 임금에서 부동산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걸 잘 보시면 기업은 투자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부동산은 자본이 투입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 뿐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려면 계속 자본이 투입돼야 됩니다. 무한정 투입돼야겠죠. 이 경제의 구조를 받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투입돼야 됩니다. 언뜻 생각해 봐도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분배구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책에서 간단하게 쓰여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파이를 키워놓고 분배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파이를 키워놓다는 얘기는 자본을 모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을 축적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본을 축적하겠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 축적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반드시 자본이 축적돼야만 투자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대기업이 자본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상황은 자본의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옳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자본에 대한 결정권, 투자에 대한 결정권을 주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대기업이 이미 자본에 대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 앞서서 그림에서 보는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보면 무언가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밖에는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겠죠. 다른 얘기로 파이도 키우고 분배 역시 같이 하자. 여기는 이제 자본의 축적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죠. 그 자본 쪽으로 많이 자본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가계소득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자영업 직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투자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좀 더 많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답이다라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미래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앞서서 언급한 파이를 키워놓고 분배는 그 다음이라는 정책 자체가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책에서는 다른 나라는 어떨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분배 구조가 왜곡되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경제 성장에서 지금처럼 이제 분배 구조가 왜곡돼서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미 여기서 복지 자체가 화두가 등장한 거는 분배 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복지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복지가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복지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배 구조가 왜곡되면 부동산 같은 쪽으로 자원 배분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투자로 가야 될 금액들이 부동산으로 돌아서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경제가 돌게 됩니다. 경제는 돌 수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도 돌 수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는 다른 문제겠죠. 단기적으로 돈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이 흘러갈 수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흘러가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돈의 전체 수요량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건전한 시장 경제라는 얘기가 책에 쓰여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복지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런 문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린이나 병자, 노약자 등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구조 개혁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세금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나라가 세금이 많고 세금이 적은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는 복지 혜택이 많고 복지 혜택이 적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고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 아마 북유럽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나라겠죠.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세금이 보통 50%에 육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국가가 대부분의 것들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만 내면 다른 걱정을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나라겠죠. 복지국가론이고요. 세금은 적은데 복지 혜택은 많은.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건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월급은 적게 받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많은 선물, 많은 것들을 사들고 들어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겠죠. 세금이 많은데 복지 혜택은 적다. 독재국가 같은 경우겠죠. 많이 걷는데 내가 외국으로 빼돌리고 안 주겠다라는 예전에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외국으로 많이 빼돌려야 되니까 많이 걷는데 복지 혜택은 적은 이런 나라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별로 상상할 수 없는 나라겠죠. 세금은 적은데 복지 혜택이 적은 나라. 여기는 좀 전처럼 시장 경제가 스스로 알아서 흘러가면 국가가 해줄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국가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대상으로 필요한 매우 적은 규모의 복지만 운영하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국가의 모델이라고 그러면 복지국가 또는 자립적 시장 경제론, 양쪽 어느 쪽을 택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어느 쪽이든 이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수익에 걱정 안 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에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조세 부담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이미 한계에 직면한 한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앞서 페이지에 이 우측 분면에 있는 지속 가능한 자립적 시장 경제론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과 복지 혜택이 필요해서 이미
그 한계 상황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뭐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배 구조를 개선해서 이 지금 우측 페이지에 있는 이쪽 그림과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분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뭐 고용 증가, 임금 소득 개선, 물가 안정 이 세 가지를 크게 화두로 그 책에서 쓰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앞서 언급한 자립형 시장 경제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뭐 고용 증가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임금 소득 개선, 물가 안정 중에 여기 이제 책에서 특별히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럼 과연 선진국은 어떠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 이상이 임금으로 분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굉장히 심각한 불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 사회의 가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일본이 굉장히 극심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발생한 수익들을 가계로 어느 정도 이전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90년대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 전후 초앵고 작년같이 굉장히 초앵고 상황에서도 경제가 경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 역시 미국의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나라죠. 쉽게 자르고 쉽게 뽑고 이런 나라고 일본은 거꾸로 그와 반대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노동을 단기 고정 비용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단기 고정 비용이라는 얘기는 단기간에 변동할 수 있는 요소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을.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보는 대신에 능력평가 시스템하고 보상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GDP의 70% 이상을 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역시 지금 우리나라도 단기 고정 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자리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심한 사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는 뭐냐라고 그러면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낮추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GDP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 노동자 몫으로 가야 될 것, 임금으로 가야 될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줄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거꾸로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이 말 그대로 단기 고용, 그 이전에는 평생직장 개념인데 98년 외환위기 이후로 평생직장 개념이 깨지게 되면서 그 단기 고정 비용,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잘라도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한국의 경우에는 GDP의 50%만 임금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왜 한계 가족들이 양산되는지에 대한 원인도 어느 정도 여기에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기업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만큼을 추가로 기업이 더 가져갔는데 기업은 그 20%만큼 뭘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회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이 요소,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계 가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대중참여 경제론, 김대중 대통령이 쓴 대중참여 경제론이라는 책을 내용을 한 챕터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용한 이유는 제가 원래 이 발제를 처음 부탁받았을 때 대중경제에 대한 이런 주제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대중경제 이론을 보기 전에 미리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대중참여 경제론이라는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쓴 책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본 건데 이거를 왜 제가 책 마지막에 끌어 넣었냐 하면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 대중참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10가지가 만족이 돼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형 시장 경제 창달,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물가 안정, 부동산 투자 근절을 통한 투자 왜곡 현상 바로잡기, 조세 제도 개편, 그다음에 연구 개발 확대, 협조적 노사 관계, 대기업 중소기업 역할 분담, 사회 간접적 확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분배에 대한 얘기를 제외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결론은 몰라서 안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 봅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가 말 그대로 시장 경제라는 것 자체가 자유는 아니거든요. 누군가에 대한 어떤 합의 없이 지금처럼 그냥 흘러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온 건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위에서부터의 단기 처방식의 그 개혁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통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개혁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거를 마지막 챕터에 담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